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단원 금융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경제 생활은 일생 동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크게 되면은 이제 돈도 벌고 할 텐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이제 현명한 그런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 생활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경제 생활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너희는 아직 돈을 아직 벌고 있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돈을 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너희는 소비만 합니다. 소비. 그쵸? 경제 활동 중에서도 너희는 소비만 하지. 어떻게 보면 돈만 축내고 있는 거야. 그치? 돈만 축내고 있어. 하지만 이제 너희가 나이를 먹고 나면은 소비보다도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럼 너희가 쓰는 돈보다도 버는 돈이 더 많게 돼.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뭐 저축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게 바로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일단 살펴보면 유소년기에는 부모의 소득에 의존해서 소비 생활을 주로 한다. 돈만 축내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겠죠. 자, 그리고 청년기가 나와 있는데 청년기에는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청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부모님 등골 쪽쪽 빨아먹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청년기로 나와서 취업을 하고 나서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장년기가 되면 이제 취업을 해서 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력이 쌓였어. 경력이 쌓이다 보면 그만큼 소득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중장년기에는 보통 이제 자녀가 있기 마련인데 그 자녀 교육비 그리고 뭐 주택 마련 이런 거 관련해서 소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도 증가하지만 소비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노년기에는 소득이 크게 줄게 되죠. 왜? 은퇴를 하니까. 은퇴를 하게 돼서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아예 없어져서 이제 이전에 마련한 노후 자금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기, 중장년기에 돈을 좀 벌어놔야 돼요. 노년기를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생애 주기에 따른 너희가 재무 계획을 세워야 된다.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우리가 현명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재무 계획이 뭐냐? 자,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큰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돈이 갑자기 이제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큰 돈이 없다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재무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 자, 그리고 올바른 재무 계획은 뭐냐? 아까 우리 방금 살펴본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 그래서 생애 주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이란 거는, 이제 보통, 20대 후반에서, 그때부터 이제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 소득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다가, 최고점에 도달을 하게 돼요. 아마 중장년층의 최고점이 될 텐데, 그때 도달을 하게 되면은 점점 수입은 줄어들게 됩니다. 노년기로 다가갈수록 수입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중년 이후에 직업에서 은퇴하게 되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지출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합니다. 자, 소비 활동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래서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지출, 이런 거는 매일같이 하는 거고 이런 거 외에도 결혼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결혼할 때. 뭐 단순히 결혼 비용도 있겠지만
뭐 주택도 마련해야 하고, 이제 그런 관련해서 결혼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자, 육아, 자, 아이 키우는데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 그리고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이런 거와 같이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주요 시점들이 있는데, 이 시점들을 잘 고려해서 재무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 여기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파란색 선은 소득 곡선이고, 이 빨간색 선은 소비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갈수록 높은 거고, 아래로 갈수록 낮은 건데, 자, 유소년기에는 주로 소비만 하게 되죠. 소비만 하게 돼서, 소비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청년기부터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청년기 초반에는 여전히 소득보다 소비가 앞지르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근데 점점 청년기가 지나서 중장년기로 갈수록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윳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노년기로 갈수록 수입이 점점 줄어들게 돼서 소득은 줄고 소비는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어서 노년기에도 역시 소비가 더 이렇게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산 관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언제 얼만큼 소비할지 그리고 어떻게 자산을 모으고 그리고 불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게 자산 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 관리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쓰고 하다 보면은 통장이 남아있는 게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뭐 예를 들어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 중에서 얼만큼은 내가 소비를 하고 그리고 뭐 얼만큼은 저축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자,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줄 때 의식주로만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자산을 확보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의식주만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 돈을 버는 사람 없을 거야. 그치? 뭐 주말에 놀이공원도 가끔씩 가고, 그리고 뭐 방학 때는 뭐 어디 뭐 놀러 가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죠. 그쵸? 이렇게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그런 소득이 필요하고, 그런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재무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이 길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길어진 생활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하거나 뭐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상금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 수익성입니다. 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자, 수익성이 얼마냐? 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안정성, 자, 투자한 원금이 얼마나 손실되지 않고 보장이 되느냐? 자, 그리고 유동성, 필요할 때 내가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가? 자, 이걸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유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현금 생각하면 돼. 현금.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주식 같은 것도 내가 지금 당장 슈퍼에서 뭘 사려고 하는데 내가 돈은 없는데 주식에 돈이 있어. 그러면은 그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바로 팔 수 있냐는 거야. 한 1분 내로. 그게 유동성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럼 유동성이 떨어지는 거겠지? 자, 이제 다양한 자산관리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예금 적금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이 확실히 되죠. 원금이 보장이 확실히 되지만 이자가 낮은 편입니다. 이자가 낮아서 뭔가 좀 나는 안전지향적인 투자다라고 한다면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미래에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치?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을 받는 게 보험인데 보험료를 매달 지불한다는 거는 내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기업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주고 그 기업에서 돈을 빌려준 대가로 자, 내가 하나의 증서를 줄게. 증서를 줄 테니까 여기에 이 증서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뭐 매달 얼마씩 주겠다. 이자처럼 얼마씩 주겠다라는 게 채권이에요. 그 채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 이자보다는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주식. 자,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주식.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그러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이제 상장 기업. 이제 주식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을 빌리는 거야. 돈을 이제 빌린다기보다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저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해줬으니까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는 거지. 그럼 회사를 키우면 그 대가로 이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그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많아지다 보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주식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자, 부동산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제 건데 그게 뭐냐면 아파트, 뭐 아니면은 뭐 건물주 이런 게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이제 아파트, 빌딩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관련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데다 이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자,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는 거야. 이거 왜 저축하냐면 노후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노후에 이 저축한 거 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연금이에요. 연금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자, 기대 수익률, 자, 고수익, 고위험, 자,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들은 높은 수익을 갖다 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거지. 위험성이 크다는 거는 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수익, 고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자, 수익은 낮아요. 하지만 위험이 적다라는 것은 예금이나 적금이다. 그래서 원금이 없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고 대신에 수익, 이자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도는 이렇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올바른 자산 관리의 자세는 일단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내 소득 규모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해야겠죠. 내 소득은 적은데 뭐 엄청 비싼 어떤 명품 같은 것들을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올바른 자산 관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이런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신용 관리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대가를 줄 거야. 대가를 줄 건데 나를 믿어줘. 나를 믿어주세요 하고 상품을 이용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은 뭐냐면 나를 믿고서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내 신용을 믿고. 이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돈을 갚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능력이 신용이에요. 신용.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카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은 없어. 돈은 없지만 이 사람이 갚을 거야. 다음 달에 갚을 거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만 신용카드가 나옵니다. 전혀 지출이 아니, 전혀 그런 어떤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고, 뭐 직업도 없고, 그런 사람은 신용카드가 안 나와요. 왜? 신용 능력이 없거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이 갖고 있는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없지만, 내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야. 빌려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게 신용카드야.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내가 신용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신용카드 사용하고 있는 모습 나와 있죠? 신용카드. 당장에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미래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믿고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은 어마어마한 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이렇게 뭘 빌려주면 이제 내가 집을 살 건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제 신용이 이러니까 제 신용을 보고 돈을 좀 빌려주세요 하고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주택자금 대출인데 이거는 개인의 신용을 은행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확인을 할 때 재직증명서를 떼오라 그래.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지금 실제로 일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다 하면은 은행에서 재직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하는 거야. 뭐 동인천중학교에서 실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은행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개인주택자금 대출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신용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거겠지. 연체를 계속해. 연체를 계속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은행에서는. 그래서 연체가 계속 많아진다 보면은 신용이 깎여요. 신용 능력이 깎이게 되면은 이제 은행에서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지.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신용관리 중요성 선생님 계속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소득을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장점일 수 있는데 단점도 된다라는 거야.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 나는 2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인데 600만 원짜리 혹은 1000만 원짜리 막 차를 살 수 있는 거야. 왜? 내 소득을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신용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 거절, 취업 제한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미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하에 써야 되고, 그리고 돈이나 상품 대금 상환 약속을 꼭 지켜서 평소에 좋은 신용도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